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잡아오라. 지금 이 순간 북한 보위부가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천재 해커가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휩쓸며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순간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 폭탄급 비밀을 단 하나의 USB에 담아서 말입니다. 목숨 걸고 가져온 USB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탈출을 결심하게 만든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살고 있죠. 강태성이라는 이름도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죠.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강요에 의한 은폐였고 한국에서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했던 일들은 절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금기 중의 금기였거든요. 그 일들로 인해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맹렬한 추적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요? 저는 북한이 양성한 사이버 전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서버는 물론 남한의 주요 기반망까지 침투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죠. 초등학생 때부터 디지털 공간을 누비며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유령 같은 전사로 성장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삶이 예정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함흥화학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보통 주민이었거든요. 늘 배급이 끊겨서 보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린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구구단도 헷갈려 할 때 저는 복잡한 방정식도 머릿속으로 쉽게 풀어냈죠. 그 재능이 어느 날 수학 영재 선발조의 눈에 띄었고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저는 평양의 비밀 영재학교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학교라고 부르기엔 너무 삭막했습니다. 사실상 합숙형 군사 아카데미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이 아니라 국가 도구로 길러지는 곳이었어요. 아침 7시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수학과 알고리즘 훈련, 오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해킹 기술 실습이죠. 밤에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심지어 일본어까지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밤 11시에 불이 꺼지기 전까지 모니터 앞에서 탈진할 때까지 코드를 짜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군대에 가지 않았지만 사실상 더 철저한 군사 규율 안에서 살았어요. 매일 기합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어린 동기들이 하나둘 견디지 못하고 탈락해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는 밤마다 이불을 적시며 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끝내 살아남았죠. 국가가 만든 인간병기로 성장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는 거의 단절됐어요. 국가는 제 재능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배급 성과가 좋을 때 허락된 단 2, 3일의 짧은 휴가에만 부모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보위원의 감시 아래서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평양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항상 은연중 협박이 따라다녔어요. 당신 아들이 허튼 짓을 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그 말이 항상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족의 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고 살아야 했어요. 성인이 된 후 저는 정찰 총국 사이버 부서의 핵심 요원이 됐죠. 평양 특권층 아파트에 거주하며 겉으로는 최고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제 얼굴과 이름은 북한 사회에서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곳에는 웃음도 자유도 없었죠. 오직 명령에 길들여진 그림자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북한에서 제가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정찰 총국 사이버 부서에 배치된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이버 전사로 양성된 저희 젊은 해커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사이버 공격 명령을 묵묵히 수행해야 했어요. 특수요원 숙소에서 동료 해커들과 함께 압숙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무기로 삼아 전 세계 금융망과
기업 서버는 물론 남한의 주요 기관망까지 침투하는 첨단 사이버 전쟁에 투입됐죠.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됐어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국제 해킹 대회에 참가할 때였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거침없이 1등을 휩쓸었거든요. 북한에서 갇힌 채 국가 임무에만 묶여있던 저희에게 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 것은 드문 특권이자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처음 해외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낯선 해외 도시의 풍경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주고받는 짧은 대화 속에서 이렇게 사는 세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여유와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대회가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냉혹한 현실과 철저한 통제로 다시 굳게 닫힌 생활로 되돌아가야만 했거든요. 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의 문이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부는 저희의 성과를 끊임없이 찬양했어요.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이라며 치켜세웠죠. 하지만 실상 저희가 받은 보상은 쌀 몇 대와 주석 배치뿐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싸워 이긴 우리에게 고작 그것뿐이라니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몇 년간 저와 동료들은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해킹과 컴퓨터 기술에만 특화된 교육을 받았고 사고와 판단은 철저히 통제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비밀 해커 집단은 위장 취업과 해외 임무까지 수행하며 혹사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수십억, 수백억 원의 외화가 있는데도 왜 민중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배급은 여전히 끊겼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굶주린 아이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나섰어요. 해킹 기술을 동원해 그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죠. 그 돈이 민생 안정이 아닌 권력층의 화려한 사치와 무자비한 감시, 잔인한 수용소 건설, 그리고 은밀한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는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얼음처럼 얼어붙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벌어들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시설을 짓고 있다니. 이게 정말 우리가 평생 바쳐온 조국의 실체란 말인가? 저를 서서히 각성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단순한 도구로 남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벌어졌어요. 제가 주도한 해킹 작전으로 남한의 병원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임무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동료 해커 리명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한의 뉴스 기사를 전해줬습니다. 해킹당한 병원에서 심장 수술 중이던 어린 환자가 전산망 오류로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행동 때문에 사라진 생명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냉철한 해커였던 저도 처음으로 코드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단순 임무라고 여겼던 행위가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닫자 제 내면에서는 체제에 대한 회의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폭발했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싹트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체제가 강제로 주입한 말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무겁고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렸어요. 그렇게 양심과 체제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그 무렵, 우리 해커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혹독한 훈련과 임무에 시달리다 보니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영양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만 앉아있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수면 부족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언제든 상부에서 부르면 즉시 투입되어야 하는 24시간 대기조였거든요. 한밤중에도 전화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뛰어가야 했죠. 겨우 두어 시간 잠들었나 싶으면 또다시 긴급 작전 명령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국가의 적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임무라며 우리를 채찍질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창피했던 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줄도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컴퓨터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형편없었거든요. 가끔 식당에 가면 여종업원들이 저희를 보고 킥킥거리며 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활 천치들이 또 왔네라는 조롱이 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오집을 줄도 모르고 대화 내용도 한정적이었죠. 겉으로는 특권층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실제 지급되는 보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도 보수는 공장 노동자만도 못했죠.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동료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신의 밥을 조금 덜어 나눠 먹었고 야간 근무할 때는 함께 잠을 쫓아가며 밤을 넘겼습니다. 그런 작은 연대감만이 저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은 리명준이라는 동료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영재로 발탁된 날부터 곁에 있었던 라이벌이자 절친이었어요. 둘이서 서로의 실수를 가차없이 짚어주며 성장했고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죠. 남한병원 전산오류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전해준 것도 바로 리명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리명준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새벽 점호 소리에 깜짝 놀라 숨을 헐떡이곤 했습니다.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해 프로젝트를 망쳐 경고 받은 것도 여러 번, 비상벨만 울려도 벽을 더듬으며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허공을 향해 혼자 대화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있던 리명준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우리도 사람이지.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때는 단순한 푸념인 줄만 알았어요. 그 말이 리명준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명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침 점호 때 리명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고 침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불에 옹기가 식지도 않은 채였죠. 책상 모서리에 칼끝으로 긁어새긴 엄마라는 작은 글자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친구. 생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리명준의 자리는 아무 말 없이 새로운 해커로 채워졌어요. 리명준의 모든 기록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고 침묵만이 명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 일과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갔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음이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친구가 마지막에 남긴 엄마라는 2글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지탱해준 건 가족이었을 겁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민생이 아닌 사치와 핵개발로만 흘러가는 자금의 진실, 남한병원 해킹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 그리고 친구 리명준의 갑작스런 행방불명. 이 세 사건이 차례로 쌓이면서 제 안에 싹트고 있던 작은 불씨가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오른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걸 벗어나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도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령 대신 양심을, 침묵 대신 진실을, 공포 대신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말이죠. 제 마음속 나침반은 이미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연일에 허락되는 휴가, 일정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까지 새 가족이 무조건 함께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탈출 루트를 정했죠. 어둠의 경로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선양을 경유한 다음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서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하는 경로였어요. 이동수단은 보따리상 버스, 시외버스, 택시를 적절히 섞어서 추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브로커 섭외였어요. 중국 내 안전가옥 확보부터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한 팀으로 고정해야 했거든요. 작은 찻집에서 접선했습니다. 미리 정해둔 암호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확인한 뒤 브로커가 요구한 돈의 절반만 선불로 건넸어요. 나머지 절반은 한국대사관 도착 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브로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졌어요. 저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브로커의 개인 신상과 가족, 정보 등을 확보해두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에 도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후 밤마다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 했어요. 단둥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선양에서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지, 라오스 국경에서는 어떻게 관문을 통과할지,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대비책까지 세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인재를 감시와 의심으로 올가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제도로 사람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저를 더욱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휴가 첫날, 부모님은 1년 만에 보는 아들을 반겨주셨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온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탈북 의사를 꺼냈어요. 말로 하기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눈짓과 손짓으로 의도를 전달했죠. 부모님도 눈치채셨는지 서로 말없이 바라보며 마음을 읽으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렇게 숨죽이며 사는 것보다는. 어머니도 조용히 동의하셨죠. 목숨을 걸고라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부모님도 아들을 국가에 빼앗기다시피 보내고 감시와 무언의 협박 속에서 살아온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버거우셨던 거예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밤 우리 가족의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가족끼리만 아는 간단한 암호도 정했습니다. 성공 신호는 등불 켰다, 중지 신호는 등불 꺼졌다였어요. 간단하지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준비물도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언 USB였어요. 북한 사이버 작전의 실체와 인권 침해 자료들을 담아 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었거든요. 현금은 소액 단위로 여러 뭉치로 나눠서 각자 몸에 분산해서 숨겼습니다. 상비약이 든 작은 가방 하나씩만 챙겼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차례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흔적을 여기저기 남겨 추격팀에 혼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먼저 여러 지역의 버스터미널 표를 예매했다가 환불하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표도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여러 지역 숙소들을 검색만 해놓고 예약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짜 발자국을 여기저기 흩뿌려 추격의 속도를 늦춰놓았습니다. 준비를 끝내니 새벽 4시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비는 우리의 발자국을 지워주고 추적자들의 시야를 가려줄 테니까요.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이른 새벽 시간은 감시가 가장 허술한 때였거든요. 각자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메고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등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계획대로 각자 다른 동선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이른 새벽 출장을 나가는 기술자 신분으로 위장했고, 부모님은 새벽 장터에 나가는 상인으로 행동하셨죠. 합류는 중국 쪽에서 하기로 했어요. 해가 뜨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로 향하는 길에 검문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준비해둔 서류들을 보여주며 담담하게 검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침 출근길 인파에 섞여 있어서 검문관들도 빠르게 통과시켜 주었어요. 중국 단둥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무사히 합류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너무 긴장하셔서 얼굴이 창백했고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브로커의 안내로 첫 번째 안전가옥에 숨어들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방이었지만 그 어느 궁전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단둥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승합차, 버스를 번갈아 타며 검문 시간대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승합차에 탄 지 1시간도 안 되어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브로커가 지금부터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말을 걸면 벙어리 행세하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중국 내륙을 남하하는 여정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거든요. 사람이 많은 낮길을 택할 때도 있었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한적한 밤길로 바꾸기도 했어요. 브로커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 전 미리 작업을 해둔 덕분에 추격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국경 수비대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동해야 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널 때는 물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부모님 손을 제 목숨줄처럼 꽉 잡고 조심조심 발을 옮겨 놓았어요. 태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방콕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지쳐 있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주태국 한국 대사관을 찾았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자유의 문턱에 서 있는 거였어요. 브로커는 나머지 돈 절반을 건네받고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사관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려고 왔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힙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저희를 맞이하며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우리에게 벽이 아니라 문이었어요. 지워져 가던 저희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가족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국정원 직원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질문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북한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경로로 탈출했습니까? 가지고 온 자료는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캐묻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는 일관되게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의심하면서도 보호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초반에는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잠들려고 하면 곧바로 깨어났고 큰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어버렸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국정원에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을 다루는 단기 집중 치료가 시작됐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라고 상담사가 말해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놓였어요. 몇 주 후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정착교육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법, 금융, 의료, 디지털 안전을 배우면서 국가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민으로 보호해주는 나라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원에는 전담 심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트라우마 기억을 해체하는 전문 심리치료 세션이 매주 이어졌어요. 행방불명된 친구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치료사가 말했을 때 저는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혼자 사라지게 내버려뒀어요. 치료사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었죠. 긴 치료 과정을 거쳐 무너졌던 마음의 기둥이 서서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지원도 놀라웠어요. 오랜 영양실조로 망가진 위와 치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영양소까지 계산해서 식단을 짜주더군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그냥 참는 게 당연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편의점 체험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편의점에 가서 혼자 물건을 사보는 실습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허락 없이 빵을 고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 돈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주거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에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다 치유됐다는 말을 스스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잠결에 놀라 깨어나는 날도 없어졌죠.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소소한 하루가 일상이 되어갔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고 가족 사진도 새로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의 표정은 북한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경직되지 않고 편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몸도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이제는 나만의 온 진짜 목적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숨 걸고 가지고 내려온 북한 내부 문서와 진실들이 USB 안에서 세상에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저는 인간병기로 길러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트라우마를 치료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USB 속 진실을 꺼낼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국정원과 사법부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친 후 윤리교육과 법률교육을 거쳐 사이버 보안 재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 코드를 짜는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피싱 메일 차단, 병원망 장애 복구 같은 일들이었죠. 과거의 저와 같은 해커들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미리 막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순간이 왔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국회 회의장에 섰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수많은 고위 간부들의 시선에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증언 USB를 제출하며 북한 사이버 작전의 실체를 하나하나 폭로했어요. 상부 지시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외 송금과 가상화폐 자금 흐름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남한병원 전산망 마비 사건의 정확한 타임라인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가장 분노가 치밀었던 순간은 북한의 모순된 현실을 증언할 때였어요.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찰총국 해커들이 외화벌이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김정은 최측근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데에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증언했을 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 고백할 때에는 온몸이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사이버 공격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만의 어린 환자가 심장 수술 중에 전산망 오류로 숨졌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밝혀야 하는 진실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여야 합니다라며 제 증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폭로는 곧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BC, CNN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도했어요.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저를 증인으로 부르더군요. 그때 느꼈죠. 제 목소리가 정말 세계에 전해지고 있구나. 블라인드 처리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는 사회에 공헌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었습니다. 제 증언은 국제공조를 촉발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일부 해외 자금을 동결시켰고 국내에서는 제 신변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됐어요. 북한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입수되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대학교와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청년들에게 윤리와 책임 있는 기술 사용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었죠. 여러분이 가진 IT 기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죄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진실을 알린 후 저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며 한국 사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증에는 가명이 적혀 있고 퇴근길에는 매번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에서 강요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거든요. 천재적인 해킹 능력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어요. 국가 주요 기관 합동팀의 자문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금융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의 침투와 위협 헌팅을 통해 공격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미리 차단하는 일이죠.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은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낼 때입니다. 과거 제가 썼던 수법과 똑같은 패턴을 발견하면 바로 차단해버리죠. 너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국정원에서 비밀 협조 요청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민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탈북민 가정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점검해서 피싱이나 감시 흔적을 지우는 일입니다.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에요.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와드릴 때마다 뭉클한 감정이 밀려와요. 예전과 달리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도 따라옵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 명세서가 도착하고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식탁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아버지는 가끔 장난스럽게 등불 켜져 있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누가 들을까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폭소를 터뜨리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자유구나 싶어요. 밤에도 이제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몇 번씩 깨던 몸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요. 새벽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모님 방 문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리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이 안전하구나라는 안도감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종 리명준을 떠올립니다. 책상 모서리에 칼로 새겨졌던 두 글자,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형, 우리도 사람이지.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답해줍니다. 그래, 우리도 사람이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다음 생에는 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가끔 탈북민 모임에 익명으로 참석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북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죠. 이제 저는 과거의 죄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매일 방어 코드를 쌓고 위험을 먼저 찾아 지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며 조용히 증명해가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저를 지워버리려 했지만 대한민국은 제 이름을 기록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버려진 영혼조차 품어주며 진짜 조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당당한 시민으로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